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산신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산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신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산신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신앙 중에서는. 그리고 산신과 관련해서 이제 호랑이가 산신이냐 아니면 산신이 독립해서 있느냐 뭐 이런 논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호랑이를 산군 이렇게 불러가지고 산의 임금 뭐 그럴 듯하죠.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부르면서 의인화됐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신과 관련해서 또 주목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산에 사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산에 사는 형상을 이렇게 글자로 쓰면 이게 신선할 때 선자예요. 신선할 때 선자. 그래서 그런 문화와 관련이 되느냐 라는 썰도 있고요. 그 선문화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선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불도라고 안 하고 유불선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 선의 정체성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잘 안 쓰죠. 그래서 도하면 도교라는 의미도 있고 도가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거는 몰라요. 저는 이 선문화를 되게 재밌어 하는 사람인데, 그게 화랑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국선 화랑이라고 하거든요. 화랑의 우두머리를 국선이라고 불러요. 국선. 나라의 신선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게 산에 사는 어떠한 도인, 은자,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당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이 경상도 방언에서는 화랭이라고 하거든요. 화랑을 화랭이. 그런데 화랭이가 무당을 지칭하기도 해요. 무당을. 그래서 무당, 산신, 그러니까는 무당, 화랑 이런 것들이 다 연결 코드예요. 그리고 이들이 믿었던 어떤 신라의 종교, 풍류도, 풍월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랑의 우두머리를 풍월주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전에. 풍월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김대문의 화랑색이 어쩌고 이러면서 교과서에도 나와. 그런 얘기들이 좀씩 나옵니다. 그래서 풍교, 선문화, 선하고 이게 풍교, 풍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풍류도, 풍월도 이 풍류라고 하는 그 풍이 바람풍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라고도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하나 있죠. 신기, 신바람. 신바람. 이게 다 연결된 어떤 코드예요. 그래서 단순히 무속인이 되기 위한 신기가 아니고, 잘 놀고 어떻게 하는 거를 끼가 있다라고, 연예인도 지금 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풍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니까 이렇게 흐르고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맞춰주고 흥취를 내게 하고,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풍류를 즐긴다 그러면 이게 아주 이렇게 저속하게 노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운치 있게 노는 거, 그런 거. 화랑도 산천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호연지기를 기르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비슷한 계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또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한반도 사람들, 쉽게 말해서 북쪽에 있는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더라. 그건 지금까지 남아있는 한국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죠. 술도 진짜 더럽게 많이 먹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술 더 많이 먹는 나라는 러시아라든지 이런 특수한 지역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또 커피 더럽게 마시고요. 커피를 그냥 말통으로 마시는 뭐 중동 쪽에 걔네들 굉장히 오래된 커피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아라비카 커피 종류 중에 아라비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랍에서 그러니까는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커피가 움직이기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랍에서 이슬람의 기도 음식으로 커피를 마셨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기도 음식으로 차를 마셨고 그게 이제 카페인 성분을 통해서 잠을 쫓고 뭐 이렇게 아무튼 모든 종교는 졸린가 봐. 카페인 섭취가 필수적이야. 아니 재밌으면 카페인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종교가 다 그런가 봐. 그래서 기도엔 카페인. 어떻게 보면 핫식스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커피도 걔네 문화에서는 막 이렇게 말통같이 마시는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또 최강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무튼 뭐 먹는 거는 도대체 뭐 마시는 거에 뭐 환장을 했나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러한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유흥의 문화. 그 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풍하고 통하는 게 흥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이 난다, 신명 난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최근에 유행했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흥부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흥부자, 흥부가 아니고 흥의 부자, 흥 많은 사람. 쉽게 말해서 좀 재밌고 분위기 잘 맞추고 우리 어렸을 때 표현으로 치면 오락부장이죠. 오락부장. 그런 식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밝은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약간 음침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 내가 진짜 출가하고 나서 그 이미지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집에서 그러고 보면 내가 안 좋은 악덕의 총알을 다 갖고 있었던 거야. 공부 못한다고 구박 들었지. 그 다음에 사교성 없다, 음침하다. 이게 다 같이 간다. 근데 사교성이 많으면 아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저도 대인관계를 잘 안 하는데 대인관계를 안 하는 원래 대인관계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인관계 맺는 거를. 그런데 그 시간에 할 일이 있죠. 뭔가를 파고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인관계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인 사람이 됩니다. 정치적인 사람들.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진짜 재밌죠.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막 인사하고 굉장히 친한 것처럼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요. 진짜. 그리고 종교인 중에서도 약간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권력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 비슷합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잘 해주고 어떻게 보면 구밀복검이지.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 칼이 들어오죠. 배에 칼이 들어오죠. 아니 정치판도 나나 다 그런 거예요. 구밀복검 이인보라고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 고사성어의 주인공이 있죠. 그래서 이 풍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최시원의 난낭비서에도 보면 삼교를 넘어서는 이 풍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풍류도 풍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유불선 삼교, 유불도 삼교 뭐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는 우리 전통적인 무엇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풍, 바람의 문화, 흥의 문화, 그 다음에 변화의 문화라고 하는 건데 애석하게도 이런 것들이 문헌적으로나 안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 산지사방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속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무속도. 하지만 그분들은 이걸 자료 정리를 못하죠. 자료 정리를 못하죠. 그래서 다 맥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누군가 한 명이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바람 중에 제가
학부 때부터 바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학 안으로 무속이 들어와야 된다. 학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 불교과, 신학과 뭐 하듯이 무속과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인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한국인의 사유적 원형을 밝히기 위해서 그쪽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연구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존재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 선 문화가 어디에도 있냐면 신라에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 고구려 쪽에도 있었고 백제에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백제에도 당연히 있었을 걸로. 왜냐하면 고구려에서 갈라진 게 백제잖아요. 비류온조, 뭐 소선호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한국 역사에서 진짜 여자로서 최강을 찍었다라고 말하면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소선호, 기황후. 원나라 공녀 출신으로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무수리에서 황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2황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제1황후를 실제로 권력적으로는 완전히 제꼈고요. 자기 아들이 결국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벤처시나 뭐 이런 거 비교도 안 되는 거지. 미국 가서 세탁소 밑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바하던 사람이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까지 올라온 거야. 야, 그거 무지하게 대단한 거 아니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선호, 나라를 2개나 세운, 건국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주몽을 도와서 고구려를 세우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소선호 또 2번 결혼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2번째 결혼을 해서, 그게 주몽이었죠. 주몽하고 이렇게 재혼해서, 그러니까 주몽이 어떻게 보면 권력자하고 붙어서 이렇게 털어먹어서 나라를 쉽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 많고 명 짧은 과부를 구했는데 명이 길었죠. 명이 길었죠. 그렇게 등쳐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칼릴 지브란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야 이거 유럽에서 이 얘기하면 진짜 칼 맞는데 우리나라니까 괜찮을 거야. 역사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과부를 등쳐가지고 가장 급성장한 사람 무하마드입니다. 무하마드. 이슬람의 시조 무하마드 알리 아니고 마호멧이라고도 하는 무하마드. 기가 막히죠. 하는 거 보면 막 기가 막히죠. 그런데 소선호한테는 그 장성한 아들이 있었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제 이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혼한 거죠. 그래서 계열사 분리죠. 요즘으로 말하면 계열사 분리를 해서 백제를 만들고 그래서 비류 온조 자기 그러니까 전 남편 아들이죠. 전 남편 아들과 이렇게 해서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재혼해서 밀어줄 정도로 나라를 세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여성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유리가 왔을 때 유리가 와서 이제 후계권이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로 이렇게 내리려고 하니까 자기 내 진짜 아들 편을 들어서 갈라서 버린다는 게 그게 보통 장부가 아니에요. 기록이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진짜 여걸이에요. 그러니까 기왕후는 약간 어떻게 보면 모사꾼 같은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샥 올라가는 스타일인 거고 거기서 암투로 이 양반은 어떻게 보면 사업가죠. 이 소선호라고 하는 사업가. 그래서 고구려의 일부 유민들이 내려와서 만드는 게 백제이기 때문에 백제와 고구려는 통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부여시잖아.
백제 송씨가 부여씨잖아, 부여씨. 그러니까 부여에서 나와서 고구려, 부여에서 나와서 부여, 뭐 이렇게 자기 정통성, 부여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뭐 이렇게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백제 쪽에도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구려에는 분명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조의 선인이라고 검은 옷을 입은 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산악 쪽에 있었던 어떠한 문화, 그게 이제 신선 문화, 산악 숭배랑 관련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요 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면 발해만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산동반도, 그러니까 제남, 안 그러면 청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하면 요하가 있거든요. 요하, 세로로 흐르는 강 요하. 그러니까 요동 요소 할 때 그 우리가 요동성 뭐 이렇게 안시성 요동성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쪽 이렇게 우리 서해에 이렇게 고리를 좀 만들어 보면 그 근처에 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서해에 무언가 있었다. 서해 아틀란티스설을 제가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서해에 뭔가 있었다. 서해에 뭔가 고대 문명이 뭔가가 있었다. 서해가 가장 늦게 만들어지는 바다고 그 다음에 수심이 50m도 안 돼요. 서해. 가장 낮은 바다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에 진짜 석유만 묻혀 있으면 대박인데 파기도 쉽고. 동해 우리 대통령님이 저거 뭐 우리나라 뭐 유전 확률 높다 뭐 이렇게 해서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다 약간 심드렁한 게 아니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꼭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심드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파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잖아. 그래서 뭐 몇 개 뚫으면 뭐 1조 원이에요. 야 그러다가 샀었어. 샀었어. 뭐 한다고 1조 원어치 기름이면 물론 파서 잘 되면 더 나오겠지. 하지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동해가 워낙 깊은 바다라서 그래요.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체크하고 한다는 게 그냥 생각해봐도 야 이거 보통 일 아니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기술이나 하니까 그것도 이게 가능한 걸 거예요. 뭐 중동 이런 애들은 나 걔네들 보면 좀 불쌍하다. 나 같으면 정유회사 만들어서 휘발유로 팔면 될 건데 꼭 원유로 팔잖아. 원유로 파는 애들이 되게 불쌍한 애들이거든. 원자재 파는 애들 치고 얼삥하지 않은 애들이 없어요. 원석 팔고 이런 애들이 다 좀 슬픈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했었잖아. 오징어 말려서 팔고, 그 다음에 다람쥐 꼬리 팔고, 머리 잘라서 팔고. 그때 이제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 참여해줘서 어떻게 보면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없어서 그랬죠.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정의로 와서가 아니고 먹고 살라고 남의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사람을 죽였던 거야. 너무 진짜 힘들고 슬픈 일이었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전쟁하고 안 멀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죠. 우리 겪었던 일이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 전쟁터로 나가라 이러면 나갈 놈 없죠. 왜냐하면 고통 너무 힘들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걸 겪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면 한국산 무기가 성능이 좋다더라. 유럽이나 뭐 이런 거 무기 별거 없다더라.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왜? 우리 실정이죠. 계속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우리는 전쟁 국가잖아. 지금 휴전 국가니까 전시 체제로 계속 있는 거잖아. 그리고 수십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이들에 의해서 계속 돌려보고 있는 거죠.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계속 이러고 있는 거고. 유럽은 2차 대전 이후로 제대로 전쟁해봤나? 얘네가? 뭐 언제 했겠어.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나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뭐 쓸 일이 뭐가 있겠어. 우리나라 폭탄 그래서 박격포 포탄 뭐 이런 거 많이 미국이 사줬죠.
아니,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건 아니고 미국이 사줬죠. 미국이 사줬죠. 왜 미국이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이 갑자기 우리 거 많이 사줬죠. 그리고 동유럽에서도 우리 거 되게 많이 사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뉴스에 뭐 여러 번 나왔잖아. 러시아가 팽창하니까 갑자기 무기를 막 충당을 해서 뭔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돌릴 수 있는 나라 전시국가 우리나라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어떻게 보면 방위산업체, 떡상.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 사실은 되니까 동해도 뭘 탐색도 하고 뭐 저도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약간 장밋빛 희망일지 몰라도 그게 꼭 잘 돼서 뭔가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해에서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서해는 파기도 쉽고 야 50m는 껌이지 지금 우리나라 정도 기술이면 야 세월호 그 잠긴 거를 끄집어 올릴 정도 기술이 있는데 그거 50m 땅 파는 게 일이겠어요? 서해의 평균 수심이 40몇 미터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지금 기후가 약간 따뜻해질 때 서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원래는 그쪽이 어떻게 보면 메인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조금 고지대고 그쪽이 메인이었을 확률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인류 문명이 뭐하고 가깝냐면 언제나 물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 그 얘기 있잖아. 인류가 지금 과학자들이 생명체, 외계 생명체를 탐색할 때 물이 있느냐를 계속 보잖아.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 우리가 물에서 진화한 건 맞지만 모든 생명체가 굳이 꼭 물이 필요할까? 나 그 생각도 있거든. 물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 햇빛, 뭐 공기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도 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산소 한다고 뭐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먹으면서 산소를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가 나온 거지. 아니 그게 또 재밌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다 진화체계가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다른 식의 구조도 충분히 나타날 수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극지방이나 뭐 용암이나 뭐 이런 쪽 너무 끓는 데 말고 조금 이렇게 조금 식은 데서는 애들이 뭐 사는 애들 있죠. 그래서 그런 식 생각해 보면 또 이게 나름 변동폭이 또 존재해요. 그래서 서해 쪽에 오히려 문명이 있었고 그 문명의 마지막 흔적 중에 하나가 선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요. 그 기록이 사마천의 사기 같은 데서 조금 일부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복례방장 영주라는 삼신산이 서해 바다에 있었다. 신선들이 거기를 산다. 그 안에 신선들이 사는 데가 있다. 복례방장 영주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삼신산 이야기. 그게 거북이 등 위에 있는 섬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섬이 움직인다. 그건 아마 가라앉았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물이 차면서 점점 문명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원래는 바닥에 있었던 문명들이 지금 베니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베니스를 다 포기할 거 아니면 점점 위로 가겠죠. 그리고 코로나 같은 상황이냐 아니면은 지나가는 거냐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쉽지가 않아 이 판단이. 그러니까 내가 여행사 하고 있었어. 근데 코로나야. 근데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한 2달 지나면 감기 같은 거니까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빨 꽉 깨물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몇 달 가고 정부에서 보조금 좀 나오고 그래서 몇 달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버스 기다리는 거랑 비슷하죠. 야, 이게 오긴 오나? 그러다가 많이 망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3년이었어. 그러면 아예 걷었죠. 걷었다가 나중에 다시 하든가 했겠죠. 뭐 노래방도 그렇고 뭐 PC방도 그렇고 그때 많이 날라갔죠. 많이 날라갔죠. 왜냐하면 3년 동안 버틸 정도 돈이면 상당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 버틸 정도에 안 쓰고 살 정도면
딴 거 해도 되지 뭐. 굳이 그런 업을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후가 바뀌고 이러면서 막 수몰되고 있어. 그러면 여기를 떠나서 딴 데로 갈 거냐?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밀려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산이라고 생각했던 고지대, 그러니까는 뭐 30m, 40m 되는 고지대 쪽으로 점점 좀 위로 밀려서 물이 차니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섬이죠. 그리고 그 섬이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전설이 지금도 남아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파랑도라고. 저 제주도에서 이렇게 떨어서 파랑도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지금은 다 가라앉아 있고 조사를 해보니까 암초였었죠. 지금 암초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해저가 낮았을 때는 지금 이 수심이 그렇게 지금같이 높지 않았을 때는 그 섬이었었다는 거죠. 그 전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파랑도 전설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신산도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 그러니까 거북이 등 같은 데 있고 이게 움직여 다닌다. 이거는 수몰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연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신선들 다 물에 잠겨 죽었다. 학타고 튀어야 돼. 학 타고. 신선은 학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구하려고 했었던 그 어떻게 보면 불사약, 불로초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게 이 서해랑 관련돼서 있었던 전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 때 벌써 2200년 전에 전설이 내려올 정도니까 그거보다 더 오래된 어떤 문명에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용산문화, 홍산문화, 뭐 요하문, 양자강 하구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황하문화, 요하문화, 그 다음에 양자강 문화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다 하구 쪽에 있거든요. 하구 쪽에서 발견되고 저기 많은 부분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서해랑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다 뇌피셜입니다. 단편적인 자료들이 조금씩은 있고 그것이 연결되고는 있는데 그게 뚜렷하게 이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 수준까지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선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저랑 비슷한 얘기들을 좀씩 이렇게 약을 팝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고일강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런 식의 책들을 써요. 신선의 문화의 기원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서해를 중심으로 고리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안쪽에 뭐 있었던 거 아니야? 라를 생각해 보는 게 뭐가 있는 거거든요. 있으면 뭐냐? 아틀란티스입니다. 야, 씨. 동양에도 아틀란티스가 있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선문화. 그리고 이 선문화랑 관련된 게 그게 다 산악 지역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도 산이 많고, 뭐 감동적인 산은 없습니다. 산동반도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약간 산들이 있는데 감동적인 산이 없어요. 다 그냥 거지 같은 산으로 쪼밀쪼밀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해드렸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고 그 다음에 티끌모아 태산이고 어쩌고저쩌고 태산이라고 말하지만 태산은 1500m짜리 산이다. 높은 산이 절대 아니다. 2000m도 안 된다. 보통 우리가 산이 좀 높다라고 말하면 한 3000 정도는 돼야 아니 한라산도 1950m 아니에요. 네. 그런데 2000m도 안 되는 산을 가지고 높다라고 말하는 게 다 쪼밀쪼밀해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백두산이 진짜 대지눈이 좋아서 저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 산 많은 데 가면 진짜 저 껌이죠, 껌. 뭐 티베트 고원 쪽이나 중국의 서북 쪽에 히말라야 쪽 붙으면 저건 어디서 저 어디서 배도 안 넘겨온다고 그랬죠. 알프스 가봐라. 스위스 융프라우 한번 올라가 봐. 그러면 백두산 진짜 껌이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융프라우에 올라가면 뭘 합니까?
신라면을 먹죠. 신라면을 먹죠. 그거 저 미리 저 한국인이라고 하고 예매 미리 하면 사전 예매하면 신라면 공짜로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다 패키지로 가기 때문에 근데 나도 옛날에 거기 갈 때 라면 갖고 갔는데 근데 신라면 내가 귀찮아서 오징어 짬뽕 갖고 갔죠. 오징어 짬뽕. 거기 있길래 그냥 갖고 갔어. 거기 물도 팔아. 거기 대동강물 팔아먹은 김선달이 거기 있어. 그래서 그 선의 문화, 이 선의 문화가 산의 문화와 관련되고 그래서 사람이 산에 사는 사람이 선인 거야. 이걸 글자를 깨트려 보면. 그리고 이 산이 그렇게 막 심산유곡으로 진짜 히말라야 같은 데면 살기가 어려웠을 건데 우리나라 산들 봐봐. 만만한 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좀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선의 문화고 그러다가 또 이게 산이 이렇게 특히 한반도가 심하죠. 산이 연결돼 있죠. 그러면 호랑이죠. 그러면 호랑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이 120개가 넘더라. 나 찾아보니까 진짜 지악스럽게 많더라. 그 얘기는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고 호랑이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해드렸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와 범을 구분하지 못했다. 표범과 호랑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호랑이띠라고도 하고 범띠라고도 한다. 호랑이하고 범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호랑이는 줄무늬 수박이고요. 그 다음에 범은 땡땡입니다. 땡땡이. 그런데 자코도나 이런 호랑이 그림 보면 땡땡이하고 줄무늬가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범보다 호랑이가 훨씬 큽니다. 등치가. 그러니까 표범 한 2마리 덤벼도 호랑이한테 안 됩니다. 그렇게 센데 구분은 잘 못했다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표범까지 포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표범이 개체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일제강점기 때 해수구제 사업이라는 거래요. 해수구제 사업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해동물을 죽이는 사업, 정확하게 말하면 호랑이, 표범 조지는 사업입니다. 그때 이미 그때는 호랑이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기관총이 있어. 기관총. 내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 동학농민군이 만약에 한 세대만 그러니까 1세기만 먼저 일어났으면 나라를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학농민군은 일본의 기관총을 상대해야 됐고 걔네가 가지고 있었던 건 죽창이었습니다. 죽창으로 10,000명이 와봐라. 기관총이면 끝난다. 총알만 안 떨어지면 이거 끝이다. 끝. 그리고 나중에는 공포가 공포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거기 뭐 부적 같은 거 하나 주고 군군강강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뭐 진원 뭐 이런 거 하면 주문 같은 거 하면 뭐 총알이 안 맞기는 개뿔도 아니고요. 그거 앞에서 진짜 그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군대를 안 가보셔서 그러는데 군대 가보면 영화에서는 거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직접 목격하면 야 진짜 이거 대단한 무기구나 이런 생각.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수류탄 이거 진짜 영화에서는 만만한 거거든요. 이거 완전 만만돌이 어디 동네 축구하듯이 쓸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터지는 걸 보면 이게 이거 그 영화가 아니구나. 크레모아 이런 거 한번 보면요 난리 납니다. 야 이거 살 수가 없겠다. 이건 무조건 튀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수류탄이 떨어지면 이걸 잡아서 다시 던지고 그냥 각도 최대한 해서 낮춰서 엎드리고 있는 게 그나마 사는 거요. 다 안 돼요. 영화처럼 뭐 이런 거 다. 우리 예전에 그 배달의 기수 이런 거 보면 막 그 탱크 위에 올라가서 막 수류탄 2개를 이빨로 뽑아서 막 그 집어넣고 막 탱크 직접 딱 보면 접근이 불가능하겠다. 이거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실물을 딱 보면 저게 다 개구라구나.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캡틴 아메리카 같은 사람이죠. 그런 부분. 캡틴 아메리카 같은 사람. 일반인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바로는 그 쉽지 않아.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진짜 한번 터지는 거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총 이렇게 보면 뭐 두두두 이런 거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 그것도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특히 기관총 뭐 이런 거 좀 처음 보면 약간 공포스러운 게 일어나면 정상이에요. 그 정도로 소리나 위력이 강력해요. 그런 거 앞에서 동학농민군이 죽창 들고 있는데 그거 앞으로 두두두 해가지고 쫙 갈겨버리잖아. 그 소리랑 같이. 그래갖고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서로 밟으면서 도망가요. 내가 장담하는데. 네. 그리고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는 예전 전투는 다 똑같아요. 얼마나 공포를 잘 심어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공포스럽기만 하면 싸우지도 못하고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깡패 한 명한테 젊은 애들 한 10명이 두드려 맞고 있는 게 공포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 10명이 한꺼번에 덤비면 걔를 이길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안 돼요. 일진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쉽지 않아. 다 단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주식하고 똑같죠. 아무도 안 팔면 안 떨어진다. 아무도 안 팔면 상황이 안 좋은데요. 아무도 안 팔고 이빨 깎게 물고 서로 다 어깨 걸고 버티면 주식은 안 떨어져. 언제나 떨어지죠. 그거 절대 그렇게 안 돼. 이론적으로나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의 사내 문화랑 관련되고, 그리고 그게 호랑이 그때 구제할 때 그 보면 개체 수가 호랑이보다 표범이 다 잡은 거를 숫자를 셌거든요. 일본 사람이 그런 건 되게 꼼꼼해요. 한국 사람한테 시켰으면 빼돌렸을 거예요. 그게 다 돈이거든요. 현찰이거든. 그래서 그 나오는 거 보면 호랑이보다 표범의 개체 수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때 죽여줘서 조선인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너무 위험했잖아. 너무 위험했잖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 월정사 그 지장함이, 남대 지장함이 지금 월정사 옆으로 옮겨오게 된 이유가 1900년대 초에 호랑이에 물려서 사람이 죽는 바람에, 스님이 죽는 바람에 무서워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절 자체가 옮겨가는 거예요. 절 자체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 공포라고 하는 건 뭐, 야, 맨몸으로 호랑이랑 만나면 진짜 뭐, 그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호랑이를 봐서 호랑이에 대한 이미지들이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그때는 공포적인 이미지거든요. 완전 공포적인 이미지. 그러면 정지예요. 뭐 도망도 못 가, 뛰지도 못해.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리면 뭐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동 뭐. 호환 마마라는 게 있잖아. 야, 마마보다 호환이 더 앞에 나올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점에도 나온다. 이게 사주에도. 백호대살이라는 게 있어요. 백호살이라고. 백호, 흰 호랑이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훅 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호환이 얼마나 많았으면 호랑이한테 죽는 그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안배가 돼 있어.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죠. 그래서 백호살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뒤지게 아프거나 죽을 뻔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주에 나오면 그 점 보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렸을 때 뒤지게 아팠냐고. 왜냐하면 죽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왔잖아. 내 앞에 왔잖아. 그때 갔으면 안 왔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사라진 거고, 그거는 사라진 거. 어렸을 때 뒤지게 아팠냐고. 그러면 이제 맞으면 용한 거고, 안 맞으면 이제 뭐 나중에 뭐 이제 이러면서 약간 둘러대는 그렇게. 그게 이제 그 멘트를 칠 때 눈대중으로 겐또로 때리는 게 아니고 백호살이 있을 때 그 멘트를 칩니다. 백호살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호랑이가 굉장히 좀
우리 주변에 밀접하게 있었고 뭐 그 예전에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교과서에도 그런 거 있었는데 인왕산에 호랑이 나왔다 뭐 이런 거. 인왕산이면 야 서울로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야. 월정사에 멧돼지 나오듯이. 월정사 적광전 앞으로 멧돼지가 청암사 가니까 너무 땅을 잘 갈아놔서 야 이거 잘 갈아놨다 이랬더니 멧돼지가 그 다 팠다고. 한 마지기 정도를 팠어요. 멧돼지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다 이렇게 여기서 캠프파이어 했는 갑더라고. 아니면 그 종친의 모임 뭐 이런 거 했는가 봐. 아니 멧돼지가 이렇게 파놓으면 그거 아작납니다. 시골에서는 멧돼지 때문에 농사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 다 있는 얘기예요. 요즘은 다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웠고 그것 때문에 해수구제 사업이 굉장히 각광받았던, 그러니까 일본이 신임을 받았, 조선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조선 정부로서는 할 수도 없는 일을 일본이 대신 해준 거고 위험으로부터 구제해 줬으니까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죠 뭐. 아니 그렇잖아. 환영할 만한 일이었고 그 정도로. 그래서 호랑이가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이 호랑이를 산신과 대치시켜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산신을 통해서 호환을 막으려고 하는 속성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신이 더 호랑이보다 세고 산신에게 기원을 하면 호랑이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 뭐 이런 게 말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호랑이한테 사람이 잡아먹히잖아? 그러면 그 영혼도 잡힙니다. 영혼도 잡혀. 그래서 호랑이 앞잡이가 돼요. 그 귀신이.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혀가지고, 호랑이는 영물이라서 귀신이 돼서도 도망을 못 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호랑이한테 안 잡혀서 지금 다행인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앞제비가 돼가지고 사람을 호려. 호랑이 앞에서. 그리고 호랑이 앞쪽으로 땡겨가. 이게 약간 그 피라미드죠. 그 다단계. 그래서 사람 아니야 진짜 있는 얘기야. 그게 아마 호랑이를 만났을 때 사람이 넋이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사고 판단을 못하고 딱 정지되는 거를 홀렸다라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옛날에는 그런 설정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래서 이 호랑이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산신이 겹쳐지느냐 이중구조냐에 대한 생각은 다 있어. 단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호랑이에 대한 공포심이에요. 그거를 호랑이한테 잘 보여서 극복할 거냐, 아니면 호랑이보다 센 산신에게, 호랑이의 리더급인 산신에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 도인들이나 도사 이야기 보면 꼭 특징이 뭐냐면 호랑이가 호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보면 호랑이가 주변에서 이렇게 딱 하고 호랑이 타고 다니고, 그 구라는 어디든지 있는 것 같아요. 호랑이 있는 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네팔에 가면, 아니 네팔이 아니고 저 부탄에 가면 탁상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파트마 삼바바가 호랑이를 타고 거기로 이제 뛰어 점프해서 왔다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호랑이 잡을 것도 없는데 그 위에 타고 있는 게 걸어오는 것보다 힘들다. 그리고 그놈이 뛴다고 생각해봐. 내가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 귀신이 너 어깨에 앉아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야 여기에 사람, 여기야 이렇게 감고 앉아있으면 차라리 편한데 한쪽에만 이렇게 앉아있잖아. 야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다. 귀신이 거의 그 동춘 서커스 같은 느낌으로 앉아있어야 돼. 귀신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라. 귀신은 그게 편하겠냐? 거기 왜 앉아있어? 그냥 목마 타고 있다고 하든가. 목마 타고 있으면 더 섬뜩하다. 목 뒤가 혹시 가끔 이렇게 따뜻한 느낌 들고 이런 거 없었어? 귀신이 싸고 있는 거야. 귀신이 싸고 있는 거야. 그 혈압이라고 생각하지 마. 거기 귀신이 앉아 있으면서 뜨뜻하게 이렇게 보일러 한 번씩 떼주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 뭐 호랑이 이야기, 호랑이가 뭐 보호한다, 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호랑이를 이긴 도인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호랑이 정도는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런 건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보다 센, 어떻게 보면 수련을 통해서 그거를 능가하는 에 대한 설정. 그래서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호랑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이 된 사람, 그게 이제 범일국사죠. 대관령이 그렇게 위험했는갑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위험할 것 같아. 대관령이 호랑이로 보면 약간 맛집 코스지. 사람은 지나가야 됐고, 제가 그거 예전에 논문 쓸 때도 그 얘기했는데, 강릉 사람인데 경주가 수도일 때는 괜찮았다니까. 왜냐하면 해안선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 되니까 대관령을 안 넘어가도 돼요. 근데 개성이 수도가 되고 서울이 수도가 되면 대관령을 무조건 넘어야 되는데, 대관령 넘어 보셨어요? 대관령? 차로 갈 때도 약간 기가 멍멍해져요. 대관령이. 그리고 거기 안개 끼기 시작하잖아. 한치 앞이 안 보인다. 근데 지금 차로 다니는 그 길은 편길이고 원래는 이게 꼬불탕꼬불탕한 산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멀미 코스입니다. 그거 뭐 감당 안 되는. 근데 그거를 걸어서 꼬불꼬불을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랑이 난리 나죠. 그래서 거기서 누가 대관령 국사 성왕신에게 빌었던 거죠. 이렇게 기원을 하는 거죠. 대관령 산신은 김유신이에요. 대관령 국사 성왕신은 범일국사입니다. 그래서 뭐 범일국사건 뭐 저 김유신이건 나 다 알 바 아니고 알 바 노고 일단 나를 보호해야지. 누구로부터? 호랑이지.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 강렬하게 유전될 때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대상, 나를 위협하는 강력한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유지되면서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대관령 쪽에서 그게 유지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강릉 단오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국사 성왕신을 모셔서 강릉 단오제를 지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인간들이 극복하기가 쉬운 대상들이었으면 극복되고 그 문화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 영화도 재밌으려면 빌런이 멋있어야 돼. 주인공도 멋있어야 되지만 빌런도 강하고 멋있어야 돼. 빌런이 허접하면, 범죄도시 이런 거 보면 뒤에 애들보다 장첸이 뭔가 이렇게 강렬한, 갑자기 G.O.D에서 연변 조폭으로 뭐 흑룡판가 뭐, 아니 그 너무 멋있게 연기 엄청 잘했잖아. 그리고 등치가 막 크고 근육질인 사람이 액션을 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잔인하게 나올 때가 더 섬뜩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락부락한 사람, 헐크 같은 사람들은 소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럴 것 같아라는 선입견이 있고, 보통 같이 생긴 장첸 같이 저런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저렇게 나와버리면 혹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공포감이 더 심해진다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빌런이 강해야 주인공이 살듯이,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사실 외부적인 순환이 좀 센 게 있어야 돼요. 센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랑이는 최근에 화약무기가 진짜 강력해지기 전까지는 조총 이런 걸로도 쉽지 않죠. 야, 이게 조총 쑤셔가지고 호랑이 한번 쐈는데 안 맞으면 잠깐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한 방에 맞추면 다행인데, 그리고 그거 한 방 맞아서 안 떨어질 걸. 그게 1톤짜리, 아니 소에 조총 한 번 M16이나 이런 거 맞으면 소가 쓰러질 것 같은데 조총 맞으면 빡이 치겠죠. 이러면서 나오면 결국 호랑이도 죽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상처가 나도 이게 빨간 약이 없으니까. 호랑이는 빨간 약이 없기 때문에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죠.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죠.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현대적인 무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기기 어려웠겠죠. 그리고 그게 계속 산재에 있는 우리는 조건이었고, 산을 넘어 다녀야 됐고, 그러고 보면 참 진짜 대단하지. 산을 넘어가다 보면 뱀이 변장을 해서 여자가 되고, 여우가 변장을 하고, 호랑이는 물어가고, 와, 미친다 미쳐 이거 진짜. 이것들이 뭐 한두 놈도 아니고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도 최고 빌런은 호랑이죠. 그래서 호랑이한테는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잘 보여야 되기도 하는 이중적 구조가 나옵니다.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봐주는 현상들이 동물들한테서는 많이 나타나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만 유희로 죽여요. 인간 말고 유희로 죽이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수달 이런 애들밖에 없습니다. 수달, 해달 이런 애들만 있고, 그러니까는 아무리 육식동물이라도 배가 부르면 죽이지 않습니다. 통과. 그 통과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아무 때나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 죽여놔 버리면, 이게 지금 도시락이 걸어 다니고 있잖아. 도시락 숫자가 줄어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 체계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 왜 인간은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가? 그렇잖아요. 근육이 빠지잖아요. 아니 근육이 계속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육을 유지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인간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을 빼버린대요. 내 안에서 그걸 없애버린대. 그러니까 근육을 돌리는데 일반 살보다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거예요. 살라고. 지금같이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한 세상이 나올지를 모르고 에너지가 조금만 들어올 때 우리가 진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살라고 그거를 빼버리는 쪽으로 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치아도 그렇대. 치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래 사는 세상에는 치과 괜찮겠다, 나 이 생각하거든. 성형외과 이런 거는 손재주가 좀 있어야 되고, 이거 뭐 누구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내과나 뭐 이런 것들, 외과나 이런 것들은 약간 무섭고, 약간 처참한 걸 봐야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뭐 수술도 해야 되고. 근데 치과는 좀 찝찝하지만 뭐 그렇게 치명적인 건 없고, 의료사고 확률도 양악수술 같이 큰 것만 안 하면 뭐 큰 문제는 없고, 임플란트 박다가 뭐 큰 문제 생기는 경우는 진짜 그거는 거의 로또 같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별게 없거든요. 근데 인간이 우리 세팅돼서 나와가지고 한 번 바꾸잖아. 이게 단단하니까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뼈나 이런 거는 키우는데 얘는 단단하기 때문에 못 키우니까 어느 시점에 한번 바꿨잖아. 우리가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쯤에서 한번 바꿨잖아. 그리고 그 뒤로 계속이잖아. 그러니까 100년을 살면 90년을 이걸로 갖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한 번 더 나면, 한 번 더 바꾸면 샘핑으로 좋지 않아? 왜 한 번만 바꿔? 2번 바꾸라 말이야. 2번. 2번. 아니, 그러면 임플란트 할 필요도 없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좋잖아. 아니, 제 말이 맞잖아. 근데 왜 인간은 그러면 2번 바꾸는 쪽으로 진화를 안 했느냐? 이게 단단해서 에너지가 많이 든대.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오래 안 썼어. 그래서 지금같이 마모될 때까지 쓰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연성도 없었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에너지를 소모할 여력이 없었대. 우리 진화할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래. 근데 인간이 지금같이 오래 사는 패턴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는 한 번 더 가는 놈이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어.
진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화라는 건.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가장 효율성을 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보다 근육이 빠지는 게 효율성이 더 좋은 거야. 사실은. 지금 같은 에너지 공급이 쉬운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근육이 없어서 최저로 다운시킬 수 있는 상황을 가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이 약자가 있어도 해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영평도 앞바다에서 꽃게를 잡았는데 몇 센치 이하는 풀어주는 것처럼. 왜? 그게 그 어부에게 결국은 유리한 거죠. 그리고 산란 기간에는 우리가 어획을 금지시키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지러서 그런 게 아니고 더 해먹으려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거지. 키워먹는 거지, 지금. 키워먹는 거지. 그래서 그 다큐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잡고 이제 센치 이렇게 대충 봐갖고 어부들이 던지잖아요. 꽃게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섬뜩한 얘기 하는 경우도 봤죠, 제가. 꽃게가 들으면 막 시겁할 거야. 더 커서 와. 야, 풀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이거 진짜, 이게 뭔가. 그리고 나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몇 센치 기준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15cm 기준이야. 야, 거기서 턱걸이로 걸리는 놈 있고 조금 빠지는 놈 있고, 그걸 도대체 뭐라고, 그 기준을 도대체 뭘로 잡아야 될까? 어려서 바르기 너는 참 좋다 이랬더니 15cm 이상이 돼서 잡혀간 거고, 그래서 꽃게탕이 됐고, 얘는 좀 얼빙하네 이래가지고 애가 잘 먹지도 않고 그래서 비리비리해. 그래서 얘는 14cm가 돼서 살았어. 이게 인생인가?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면 산 게 과연 좋은 건가? 그 생각도 하거든. 그건 장자에도 나오는 얘긴데, 장자에 나오는 얘긴데,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 산 게 좋은 거고 죽은 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살아보니 좋아? 살아보니 좋아? 안 죽어봐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쪽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 가면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음식이 이렇게 나오면 그게 그분들의 평균 식사보다는 훨씬 좋은 게 나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갔을 때,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이 먹는 것보다는 좋은 게 나와. 최상급이 나오냐? 아니 그건 아니지. 우리도 쩔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드시는 것보다는 좋은 게 나오는데, 이제 어른들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냐면, 이런 걸 먹고 어떻게 산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신은 뭐 먹냐를 보면 고추장하고 김 싸 먹죠. 고추장에 김 싸 먹죠. 그리고 멸치 같은 거 먹고 있죠.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 그 서빙하는 애가 보면 쟤는 왜 저걸 놓고 어디 이상한 거 튜브를 짜서 먹고 있어. 어디 그지 같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적응되면 그게 훨씬 더 맛있을 수도 있죠. 맛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호랑이 이야기는 호랑이 신앙과 관련돼서 어떻게 대두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게 선문화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정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호랑이와 관련된 신앙의 기본 틀을 구성한 게 있어요. 그게 단군신화입니다. 단군신화. 단군신화에 보면 호랑이가 나오죠. 호랑이가 나오죠. 호랑이 결국 못 참고 튀어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왔죠. 언제 돌아오냐면 88 올림픽 때. 집 나가서 한참 있다가 88 올림픽 때 돌아왔어. 여기 올림픽 한다면서요? 이제 좀 화합의 장입니까? 이러면서 돌아왔다는 거 아니야. S자 이렇게 딱 해갖고 서울 뭐 이런 거 하면서 다 왔잖아.
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88 올림픽 때 돌아온 애가 30년이 지나니까 늙어가지고 그 호돌이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수호랑 백호가 됐어요. 3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여러분도 그 까만 머리가 다 이렇게 흰 머리가 되고 걔가 백호가 아니고 그 호돌인데 늙은 호돌이에요. 늙은 호돌이. 늙은 호돌이. 그래서 백호처럼 보이는 거야. 백호처럼. 그래서 그 단군 신화 어떤 틀을 구성하는 그리고 남성 산신의 1호가 단군이고 거기서 호랑이가 등장을 하는 그러한 설화 구조가 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